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충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재료 소멸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불확실성이나 그 불확실성 너머에 있는 부분들 요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거창한데 사실 뭐 별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제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IMF 구제금융이 이 과거 이제 정부 주도의 성장의 한계가 와서 나온 현상이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지키려고 환율 방어에 돈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음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좀 선진화된 상황 그 어떤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어떤 이 IMF 구제 금융을 통해서 신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다행히 그때 이 국민의 정부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탔고 그리고 참여정부도 잘했습니다. 참여정부도 그 신자유주의로 갔었고 그건 이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이제 좌파 우파로 나눴을 때 참여정부가 좌파 정부인데 신자유주의로 간 건 굉장히 큰 결단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지자들은 일종의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걸로 가면서 그 구제금융 아니 2008년 금융위기를 버틸 만한 체력이 있었고 그다음에도 나름 잘했습니다. 그다음에도 잘하고 그다음에도 뭐 비록 이제 탄핵은 있었지만 정책적으로만 보면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그리고 그전에 또 그 이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우선되는 상황에서 또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해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팍팍해졌습니다. 이 실질 소득은 IMF 구제금융 이후로 이때만큼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IMF 구제금융 직전이 가장 잘 살았고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수준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 수준을 회복했고 일부는 더 부자가 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을 못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요런 상황이고 그러면 큰 흐름에서 IMF 구제금융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로 나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나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적응을 해 왔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다음 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를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반대편에 신냉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 냉전으로 가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의 불확실성과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과연 옛날처럼 국제 분업에서 중국이 빠지면서 우리 몫이 늘어나서 과거처럼 잘 살게 되는지 아니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보복을 받고 실제로 한국 공산품이 점유율 1 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친한 러시아가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런 상태고 중국도 어쨌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러시아에서 얻는 이익이나 중국에서 얻는 이익은 뭐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존도가 높은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잘 없애고 요 신냉전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 상승을 잡고 요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신냉전으로 갔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불확실성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잘 견디면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것이고, 잘 견디지 못하면 장기간의 불황이 올 것인데, 그거를 적어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2년은 봐야 될 것 같고, 2년 동안 지금 주식 남아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주식도 멀쩡한 종목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놀루션 오른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제노레이가 반응이 온 것처럼 멀쩡한 주식들은 한 번씩 저렇게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유한타 계좌 통해서 하는 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물론 그전에 한번 탁 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우리는 그냥 버티면서 이 생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현금을 계속 늘려나가자. 그리고 혹시 이 멀쩡한 주식들 중에서 한번 팍 튄다, 요때 한번 딱 끊어 가지고 현금화 시키자. 지금 말고, 억지로 말고 그냥 순리대로 한번 본전 줄 때 한번 털자. 요렇게 해서 현금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 2년을 잘 보내자라는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2년 후에 우리 시장이 그 신냉전에 잘 적응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10배짜리 기회가 나옵니다. 그 10배라는 거는 그 경기 회복과 저평가 종목이 사라지는 부분, 그리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경제 논리가 앞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뭐 공산당이 1위고, 예, 러시아는 푸틴이 1위입니다. 경제 논리가 있더라도 공산당이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푸틴이 가스 밸브 잠궈 그러면 경제 논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요런 게 어쨌든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게 다 날아가고 그 많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들, 이걸 어느 순간부터는 러시아를 대체를 하고 중국을 대체를 해 나가고, 베트남이나 예, 태국이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이 대체를 해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다 나은, 예, 안정적인 체제에서 장기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어떤 불확실성 크지 않은 상태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가격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담고 간다면 뭐 10배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몇 번에 있었고 또 이번에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미없고, 정말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는데, 주식 계좌에 현금을 가득 채워 놓고 몇 달 기다린다, 이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현금을 잘 어떻게 단기 금융 상품이라도 드셔 가지고 당장 안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좀 저하고 이제 가깝게 이렇게 투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태양광하고 부동산하고 이런 데 돈이 다 빨려 가 가지고 지금 현금을 갖고 주식을 사고 싶어도 아마 못 사시는 저랑 마찬가지인 상황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는 모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뭐 이렇게 하자라는 게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그게 확률적으로 최선일 것이고, 예, 그걸 우리가 그 2년 재미없는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예, 경기 회복에 원화 강세에 물가 안정에, 그리고 신냉전으로 접어들면서 이 한국의 몫이 커지는 거. 왜냐면 냉전이 사라지면서 이제 한국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국가의 최전선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단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자본주의에서 모범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 경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한 건 이 정치가의 탁월한 안목도 있었고, 국민들의 또 어떤
예 역할도 굉장히 컸고 기업가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도 좋았었고 모두가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룬 결과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요 여기서 잘못되면 체제 경쟁에서 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밀어줬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조하는 국가들은 많고 그중에서 성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지만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쪼끔씩 약해지고 "너네도 방위비 분담해라. 우리가 중국 견제할게요. 북한 견제할게요." 이런 게 안 되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교역을 많이 하니까 북한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무의도식을 하는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예 사실은 우리가 입장을 보면 거의 뭐 중국 앞에 북경 앞에 있는 불치방모나 다름이 없는데 이 전략적인 가치가 냉전이 옅어지면서 흐려졌다가 앞으로 이제 커질 겁니다. 이 커지는 과정에서 정치가들이 잘만 한다면 큰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물론 그게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2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의 불확실성은 불확실성도 아니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일 것인데 그걸 잘 극복하고 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주식을 놓을 수가 없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미없고 앞으로 암울하고 이렇더라도 희망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다만 그 잘 되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근데 이제 정말 괜찮은 제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맨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화장품을 살 거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데오 컴프레셔에 요런 화장품 냉장고 이런 걸 하나 해 가지고 버튼을 탁 누르면 여기 쭉 올라와서 버튼을 안 눌러도 알아서 올라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이 왜 안 상하느냐에 대한 부분. 뭐 거기에 안 상할 만한 그런 첨가제가 들어갈 건데 그게 피부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부터 전부 다 냉장으로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용기가 필요할 거고 요 냉장고가. 예 이거랑 세트로 해서 파는데 사실 여자분들은 이런 거 준다고 해서 뭐 혹하진 않겠지만 남성분들은 "화장품용 냉장고 드린다." 그러면 좀 혹하지 않을까. 저도 그거 준다 그러면 왠지 사고 싶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큰 전략은 처음에는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반으로 요런 이제 남성 전용 화장품을 만들어서 좀 성공을 시켜 보자. 예 요런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오래 안 사셔도 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푸드팜 계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제 입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웰푸드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큰 면적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거 중에서 뭐 일부만 저기 이 용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구니까 예 여기 뭐 물류센터 부지로 이렇게 몇 개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거고 예 여기 이제 뭐 국화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계속 끌어올 거고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웰푸드팜 주식 한 주가 지금은 비록 뭐 1,100원에 찍었다고 하지만 뭐 그게 나중에는 한 100만 원도 가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닌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을 해 가지고 이자가 지금 거의 2%가 올랐습니다. 2%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이제 가계 자산의 어떤 이걸 보면 국내 이제 가계 순자산이 2021년 기준으로 4억 441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자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집을 살 때 부채도 끼고 있으니까 대략 어 총 자산이 한 뭐 보통 한 8억 정도 되고 뭐 신용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해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가계 부채라는 게 크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처럼 소비한다고 쓰면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자산을 팔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구조라고 봤을 때 4억에 2%면 1년에 800만 원씩 나갑니다. 추가로. 그럼 한 달에 한 7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70씩 나가면 월급이 안 오르는데 한 달에 70씩 나가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근데 물가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기름 2번 넣을 거 1번 넣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오르는 건 이거 뭐 돈을 갑자기 만들어서 갚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빌려서 갚으려면 어차피 금리가 올랐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지고 의미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책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한국은행장 성향을 보니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뭐 이자가 4%가 된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4%가 된다고 해서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게 한국의 경제 구조상 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대출의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엉망이 되고 내수가 엉망이 되면 기업 실적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채용도 줄어들고 그럼 근로자도 줄어들고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 일을 겪지 않으려고 일본이 30년 동안 제로 금리를 한 겁니다. 그래야 겨우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고령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일본처럼 해외 투자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쥐뿔도 없는데 여기 금리까지 미국 따라 올린다니까 가랑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찢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국은행의 어떤 실책이 앞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져 놓고 수습한다고 하는 거랑 뭐 완전히 틀리니까 이 뭐 거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뚝이 있는데 조금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만 삽질해 가지고 넣으면 끝나는데 이게 다 터지고 나서 이걸 다시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기 물막이도 해야 되고 여기 또 포대도 쌓아 가지고 다 막고 여기에 다시 예, 시멘트를 붓고 막고 그 굳어질 때까지 한참 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내 건설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종목들은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건설주라기보다는 시멘트주 그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종목 3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양해 성신양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 따라 빠지는 거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적당합니다. 그리고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가치 대비해서 절반 수준 저평가의 매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하고 주포가 빠지면서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될 에너지가 없습니다. 한참 기어야 되니까 일단 이 종목은 가격은 내력은 있지만 당장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당장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성신장애가 앞으로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 시공사들 국내에 이제 재개발 건축이나 아니면 신규 개발은 많이 끊겼으니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이제 시공사들이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요런 핵심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변두리 이런 데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가 PF 단계에서 스탑이 돼 버립니다. 시공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국내 수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성신양의 업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금리가 다시 내리는 거 예상은 이렇습니다. 올해 아마 금리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 내려가지고 2024년에는 0%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을 것이다. 근데 당장은 돈이 묶이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룡건설. 계룡건설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불과 한 3-4개월 만에 많이 떨어졌는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그 건축하고 토목 쪽 시공 경험이 많은 회사고 나름 이제 이름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1군 브랜드보다는 못하지만 꾸준한 시공 실적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공사하고 이렇게 보면 시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공사가 완전 갑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건설주라고 알고 있는 종목들이 다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시행사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행사가 삼성이다. 근데 이 지역에서 삼성에서 땅을 사고 있다. 이렇게. 요것 봐라. 재개발하네. 삼성이 하니까 뭐 실패할 일 없겠지. 땅 주인들이 안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행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투자한 사업지 중에 하나도 평당 1억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봤자 한 2, 3억 하는 단독주택인데 30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요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소송 가라고. 무조건 이게 공매로 가라고. 이게 이제 사업지에서 95% 이상 이제 80% 이상만 돼도 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갈등 때문에 95% 정도까지 하면 그런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업지들 30억 내놔라 이런 거 그냥 소송해가지고 소송 끝나면 한 4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는데 소송이 끝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공탁 걸어놓고 철거 다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이 아까워가지고 이 주인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제가 보면 맨날 이렇게 협상하다가 4개월 이상 끌어버리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무조건 그냥 소송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시행사들은 그래서 좋은 데서 하게 되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내일 하거나 듣보 언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행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금을 넣는 쪽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또 자금을 대는 대주라고 하는데 이 대주라는 쪽에서 이제 보통 돈 빌려주는 걸 총칭해서 대주라고 하는데 이 대주에서 이제 자금을 넣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땅 계약을 합니다. 보통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10%만 있어도 계약금 10%만 있어도 땅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지가 좋으면 이 리파이낸싱을 해서 리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브릿지 이론을 써 가지고 브릿지를 써서 요거를 잔금을 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예, 그러면 이제 PF 할 때 이 자금들은 다 상환하고 진행이 되는 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10%를 넣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땅값이 한 10%만 올랐다. 뭐 그것만 해도 100%입니다. 수익률이. 이래서 이제 이 수익률이 뭐 저는 이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수익률을 깎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가다가 드디어 이 PF가 열리면 이제 시공사하고 시공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공사들은 사실 웬만큼 검증이 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걸 지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다? 시행사가 망하는 거지 시공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시공사는 대금 못 받은 것만큼 아파트 가져와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면 되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든지 뭘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시공사들이 완전히 갑이고 또 손해를 보기가 거의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사들의 단 하나의 단점이 너무 많다. 50개 이상입니다. 이름 아는 것만 해도. 그래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런 도급 계약이 있지만, 그리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저평가 상태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물산에 맡기고, 예, GS건설에 맡기고, 현대 아이파크는 아니고 뭐 엔코, 아니면 이편한 세상, 이런 이제 나름 1군 브랜드로 먼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룡건설 같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수요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평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섣불리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여기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 건설주는 특히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요 한신공영도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뭘 많이 하냐면 물류센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지금 쿠팡 때문에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공급이 많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 많이 짓고 있고, 저도 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투자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그 물류센터 중에서 뭐 파격적인 거는 얼마였더라? 250%를 주겠다. 그런데 250% 수익을 주고 국민은행에서 요 PF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이제 뭐 확약서까지는 아니지만 의향서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다 됐고 돈만 태우면 된다. 돈 태우는 것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태우면 크게 태우는데 한 50억 이내로 해가지고 그때 30억 정도 태우려고 했었나? 예, 이래가지고 요거 진행되면 한 3년에 250% 수익이 발생을 하는 요런 구조인데, 이런 제안, 이 비슷한 제안도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나중에 과연 이게 분양이 될 것이냐, 분양이 안 되다 보면 사업이 자초가 될 수 있지 않냐, 요런 리스크에 대해서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사가 멀쩡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죽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계룡건설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 상태 실적도 잘 나고 좋은데, 근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경쟁력 없는 사업지들은 아예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고, 그럼 있는 사업지들만 진행이 되면 뭐 프로지오라든지 이런 1군 브랜드로 시공을 맡기지, 굳이 뭐 2군, 3군 이름 없는 데 맡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짜 뭐 최소로 보면 코오롱, 하늘채나 뭐 저기 효성, 뭐 웰링턴이나 이런 정도. 예,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이하의 시공사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좋았을 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보면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올라가 줬으니까
요때 올라간 걸로 만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놀루션. 예. 제놀루션이 오늘 또 시원하게 텄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져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개발에 성공, 아니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예, 원숭이 두창 검사용 핵산 추출, 예, 키트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게 원숭이 두창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오늘의 반응은 단순히 원숭이 두창 때문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와, 제놀루션이라는 회사가 원숭이 두창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키트가 나와버리네? 그러면 앞으로 뭐 감염병이 나오기만 하면 얘네들이 키트 나와가지고 돈 그냥 쓸어 담겠네 하는 그런 인식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게 상한가를 가야 정상인데, 시장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리고 묵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상한가를 못 가고 여기서 멈췄지만,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제놀루션의 앞으로 주가 흐름은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예, 폭풍 질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오늘 올랐지만 1397억입니다. 근데 1년에 400억, 500억씩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이 뭐가 나오든 계속 키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특수한 영역, 보통 프리미엄 2배를 받는 그런, 예, 의료기기 쪽인데, 굳이 따지면 지금 이게 그러면 시가총액 1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놀루션도 오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제노레이가 있었던 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이건 이제 기업의 역량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전만 오기를 기다리던 이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고 손바뀜이 일어났다. 와, 이 회사가 원숭이 두창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키트가 나와? 난 이거에 그냥 걸겠다 하는 믿음 있는 투자자들이, 제발 본전 모아라, 이런 투자자들하고 손바뀜이 된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노레이로 가서, 제노레이의 이 흐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별 재료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무 재료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중에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격의 차이인데, 올라간다고 여기 또 단타가 붙고 거래량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음날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단타하는 애들이 붙으면 단타 자체도 뭐 그 본인들도 피해를 보지만, 그 단타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요런 꼬라지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다른 사람들도 타격을 받고, 그리고 단타하는 분들 뭐 신용 미수 많이 쓰는데 신용 써 가지고 반대 매매돼 주가 박살내는 거 다 그 부류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백해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 거래도 되고, 또 어떤 주식으로 먹고 사는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반드시, 예,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노레이의 이 상승하고 제놀루션의 오늘 상승하고는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놀루션은 좀 연속성 있는 흐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 중에 또 우진 플라임이 있었는데, 우진 플라임이 단기 급락 후에 좀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 단기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몇 명, 그 몇 명이란 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뭐 발빠른 대응, 나는 발빠른 대응을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종목 괜히 갖고 있다 던져가지고 주가는 망가뜨리고, 다른 주주들한테는 전혀 해만 끼치는, 예, 같이 믿음을 갖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난 시장 하락 초기에 발빠른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몇 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주가 떨어졌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시간 지나면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재매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팔았다고?
조금만 사도 쭉 올라가 버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는 상태다. 무진 플라이밍. 근데 그 반작용조차도 회사가 멀쩡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기본이 되어 있고 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예, 근데 그것도 실적이 나와야 가능한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으로 부진한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 폰 접는 거 가운데 줄도 찍 가 있고 이렇게 폴더 접는 거 쓰시는 분들도 딱히 편한 줄 모르시고 화면이 크다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게 이제 예쁘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노력들도 좋은 성과가 안 나오고 반도체도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고 파운드리는 TSMC한테 계속 밀리고 있고 디스플레이 가격 폭락했고 뭐 딱히 삼성전자가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14조 원이나 나왔다라는 거. 야, 그러면 이거는 좀 버틸만 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춰주고 코스피 지수의 균형도 맞춰줄 것인데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할 만한 또 계기가 있느냐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런 시기에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여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옆으로 가는데 이 옆으로 가는 게 보통 1-2년 가고 2-3년 가고 이렇게 하다가 한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고 나서 뒤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이 내렸지만 삼성전자 뭐 안전하니까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해도 되겠지. 요런 거는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어서 포스코처럼 높다면 그냥 묶여 있어도 배당금이 나오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의 배당금은 아니니까 삼성전자 많이 싸졌다고 저가 매수하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자제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